경매 권리 분석 TV.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그 부동산 관련 자료나 경제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시는 분이라면 유독 눈에 띄면서도 선뜻 다가가기 힘든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아마 경매 말씀하시는 거겠죠? 맞아요. 바로 경매죠.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의뢰하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거나 자산시장 흐름 분석하실 때 이 단어 앞에서 약간 멈칫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막 살벌한 법적 분쟁이 오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나와는 거리가 먼 골치 아픈 세계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분석해 보시면 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주 선명하고 논리적인 이해로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그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법적 근거, 그리고 절차 비교에 관한 요약 문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제도를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경매가 어떤 분기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시작되는가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접근이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매라는 건 본질적으로 채권자가 돌려받지 못한 자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국가의 막강한 공권력을 빌리는 과정이거든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빚을 안 갚으니까 국가가 나서는 거군요. 그렇죠. 국가가 나서서 채무자의 부동산 같은 핵심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정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 회수라는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회부해야 할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강력한 국가 권력이 발동되는 첫 번째 스위치, 즉 발생 원인과 초기 진입로가 두 가지 트랙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강제로 현금화한다는 치명적인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절차를 촉발시키는 원인, 그리고 채권자가 처음 법원 문을 두드릴 때 손에 딱 쥐고 있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극명하게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이 발생 원인과 초기 신청 절차의 차이를 완벽히 숙지하는 것이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입니다. 먼저 자료에 명시된 첫 번째 트랙인 강제경매부터 짚어보죠. 네, 강제경매요. 일반 채권자가 이 궤도에 진입하려면 그 엄청 길고 혹독한 증명의 터널을 지나야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강제경매라는 제도의 설계 방식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다루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다룬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사업자금이나 사적인 이유로 큰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보죠. 돈을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의 부동산에 내 이름으로 저당권 같은 안전장치, 즉 담보물권을 설정해 두지 않은 일반 채권자의 포지션입니다. 그냥 차용증만 달랑 쓰고 돈을 빌려준 상황이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상대방의 돈을 안 갚고 심지어 막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속이 타들어가죠. 그렇죠. 이때 채권자가 홧김에 저 사람 집 당장 팔아서 내 돈 가져오겠다 이렇게 법원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왠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법원은 단칼에 고절합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억울해도 국가 입장에서는 일방의 주장만 듣고 타인의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결국 국가가 강제경매라는 칼을 빼들게 만들려면 채권자 스스로 내가 저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 이걸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 험난한 증명 과정을 우리가 흔히 아는 민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이요? 그 뉴스에서 자주 보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서 판사의 입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오늘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법률 용어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용어가 혹시 집행력 있는 정본인가요? 네, 실무에서는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집행권원. 뭔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법률 용어 특유의 압축적인 표현이죠. 쉽게 풀어보자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걸로는 안 되는 건가요? 부족합니다. 그것들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증거일 뿐이지 그 자체로 강제 집행의 권한을 주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집행권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기나긴 소송 공부한 끝에 얻어내는 확정된 종구 판결문입니다.
아니면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우선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 판결문이죠.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나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 등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만 비로소 경매라는 국가 시스템의 출발선에 설 자격이 주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그 지난한 과정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과 계속 연락하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수많은 증거자료 수집해서 법원에 대야 하고요. 네, 상대방이 재산 빼돌릴까봐 가압류라는 사전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에 걸친 법정 싸움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엄청난 에너지 소모죠. 그리고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날 손에 쥐어진 그 두꺼운 종이 뭉치, 그것이 바로 집행력 있는 판결문입니다. 그 순간의 감격은 말로 다 못할 겁니다. 네, 이 판결문을 들고 관할 법원 경매계에 찾아가서 경매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 서류 봉투 안에는 반드시 이 판결문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이 첨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강제 경매에서는 무조건 필수사항이라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죠. 맞습니다. 소송이라는 그 고통스럽고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을 거쳐 획득한 그 판결문이 부재하다면 강제 경매는 애초에 접수조차 불가능합니다. 판결문 첨부가 강제 경매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이 아주 명확하네요. 내 채무자의 부동산에 미리 담보를 설정해두지 않은 대가로 일반 채권자가 치러야 하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의 무게가 바로 이 강제 경매의 엄격한 초기 신청 절차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지금까지 일반 채권자가 판결문을 얻기 위해 치르는 눈물겨운 소송길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이 정해진 날짜까지 돈 안 갚으면 이 부동산 곧바로 경매 넘겨서 내 돈부터 챙기겠다. 이렇게 채무자와 확실하게 법적 합의를 해둔 상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분석할 두 번째 트랙, 임의 경매가 등장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는 공식 명칭으로 부르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그 미리 법적 합의를 해둔 채권자가 바로 담보권자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례가 은행이잖아요. 주택담보부대출 받을 때요. 맞습니다. 은행은 돈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또 세입자가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려고 집주인 동의 얻어서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근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담보물권이군요. 네, 임의경매 시스템이 가진 가장 압도적인 특징이자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강제경매에서 보았던 그 뼈 깎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째로 건너뛸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소송을 생략한다고요? 자료를 보면서도 이 혜택이 정말 파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파격적이죠. 강제경매에서는 몇 년씩 재판하고 가압류 걸어가면서 판결문을 받아야 겨우 경매 개시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담보권자는 그 복잡한 징검다리를 단숨에 뛰어넘는 거잖아요. 남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중대한 일인데 국가가 이렇게 곧바로 경매를 허락해주는 명분이 뭔가요? 그건 결국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의 신뢰성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과거에 맺은 명확한 법적 약속이 이미 국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미 다 문서로 남아있다는 거군요. 네. 채권자와 채무자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점에 이미 채무 불이행 시 이 담보물을 처분해도 좋다는 합의를 마쳤습니다. 국가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인 장부에 그 합의사항, 즉 담보권을 만천하에 공시해둔 거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굳이 다시 재판을 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돈 빌려준 거 맞습니까? 채무자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하고 새삼스럽게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등기부의 모든 권리관계가 투명하게 증명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초기 절차, 즉 경매를 신청하러 법원에 갈 때 서류 봉투에 넣어야 하는 내용물도 강제경매와는 완전히 딴판이겠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강제경매의 필수 무기가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었다면 소송을 생략하는 임의경매는 무엇을 증명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지 자료를 통해 대조해 볼까요? 임의경매 신청 시에는 판결문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
즉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법원에 입증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임의경매 신청서에 그 담보권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나 담보권 설정 계약서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초기 절차가 바로 완료됩니다. 그냥 등기부등본만 떼서 내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도 이 두 경매 방식의 서류 구성 차이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판결문 등 집행권원 대 담보권 증명 서류라는 이 결정적 대비가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한쪽에는 2년의 지루한 소송 끝에 드디어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 그 두꺼운 판결문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며 땀을 닦는 강제경매 신청자가 있습니다. 아주 지친 표정이겠죠? 네,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소송 따위는 겪어본 적도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볍게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 한 장 쓱 내밀면서 여기 제 근저당권 기록 보이시죠? 약속대로 즉시 경매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임의경매 신청자가 있습니다. 아주 여유로운 모습일 겁니다. 이것이 두 경매 제도의 발생 원인과 초기 제출 서류가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는 증명을 위한 고난의 행군이 필수적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권 증명 서류라는 이름의 하이패스를 타는 셈이죠.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진입로가 결국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완벽히 소화하는 마지막 열쇠거든요. 아, 두 길이 결국 만난다고요? 네, 채권자가 판결문을 들고 험난하게 들어왔던 담보권 증명 서류를 들고 수월하게 들어왔든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엄격히 검토한 뒤에 좋다,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공식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법률 용어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이 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기입하는 순간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숨기지 못하게 막는 압류의 효력이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이요? 네, 자료에서 강조하는 놀라운 반전은 바로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두 경매가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궤도로 병합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 시작점의 분기점은 확연히 달랐지만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정거장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달리는 트랙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낙찰자가 결정되고 돈이 나누어지는 그 복잡한 실무 절차들은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모두 똑같은 스케줄과 방식을 따른다는 뜻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진행뼈대를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경매 모두 채권 회수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국가가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이니까요. 압류 이후의 절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감정평가사를 통해 평가를 합니다. 감정을 먼저 하는군요. 네, 그리고 집행관을 보내서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하는 매각 준비 절차에 돌입하죠. 이 준비가 끝나면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경매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있는 그 법정이요.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매수 가격을 적어내는 입찰 실시 단계가 진행되죠. 여기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낙찰을 받으면 돈을 내야겠네요. 네, 법원이 정해준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피날레로 낙찰자가 납부한 그 현금을 법원이 정해진 권리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이 배당 절차로 경매 대장정이 막을 내리게 되죠. 매각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그리고 대중이 참여하는 입찰 실시, 최고가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인 배당까지 이 거대한 프로세스의 흐름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서 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동일하게 굴러간다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발생 원인과 그 초기 서류, 즉 판결문이냐 담보권 증명이냐, 이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달랐는데 어떻게 본격적인 진행 단계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법이라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합리성 때문입니다. 자료의 법적 근거 항목을 보시면 임의경매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는 강제경매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해둔 민사집행법의 조항들을 대부분 동일하게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용한다는 건 가져다 쓴다는 뜻이죠. 네, 어차피 국가가 부동산을 압류해서 일반 대중에게 팔고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한다는 본질적인 물리적 과정은 두 경매가 완벽히 같잖아요. 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굳이 임의 경매를 위한 별도의 복잡한 절차법을 처음부터 새로 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강제 경매를 위해 촘촘하게 만들어둔 민사집행법의 훌륭한 매뉴얼을 임의 경매에도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법적으로 설계해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든 이 복잡한 법률 자료의 구조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위한 논리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비유죠? 기대되네요. 경매라는 제도는 국가가 철저한 규칙 아래 주최하는 초대형 자산 매각 파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파티장에 입장하는 문은 딱 2개뿐인 거예요. 2개의 문요? 네, 1번 문은 강제 경매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이라는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오디션을 통과해야 합니다. 판사가 발급해준 집행력 있는 판결문이라는 아주 무거운 VIP 티켓을 보안요원에게 제시해야만 비로소 문이 열리죠. 아주 살벌한 출입문이네요. 맞아요. 반면에 2번 문은 임의경매라는 간판이 붙은 일종의 패스트트랙 전용 출입구입니다. 여긴 애초에 채무자와 돈을 거래할 때 담보권이라는 프리패스를 등기부에 미리 등록해둔 현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죠. 네, 그들은 가뿐하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들은 복잡한 소송 오디션 없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증명서 한 장만 쓱 보여주고 아주 여유롭게 파티장에 입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문을 열고 들어간 이후에 펼쳐집니다. 파티장 안에서의 상황이군요. 네. 땀을 뻘뻘 흘리며 1번 문으로 들어온 일반 채권자든 여유롭게 2번 문으로 들어온 담보권자든 일단 파티장 안으로 들어와서 압류라는 도장을 찍고 나면 완전히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구분이 없어지는 거네요. 민사집행법이라는 똑같은 룰북이 적용되는 테이블에 앉아서 똑같은 매각 절차를 거치고 똑같은 규칙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어 갖게 되는 거죠. 들어오는 진입로의 고난도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 안에서 벌어지는 매각의 룰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작점. 네, 무조건 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확보해야만 국가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가? 아니면 이미 설정된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즉시 그 권력을 발동시킬 수 있는가? 초기 제출 서류가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이 발생 원인과 초기 제출 서류에서의 분기점만이 두 제도를 구분짓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정체성입니다. 그 일관문을 통과해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는 두 궤도가 하나로 병합되는 거죠. 민사집행법 트랙 위에서 말이죠. 네,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동일한 매각과 배당의 절차를 밟아간다는 것이 오늘 요약 자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확한 결론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 분석한 이 두 제도의 극명한 차이점,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확실하게 정리되셨을 겁니다. 험난한 소송을 거쳐 판결문이 필수 불가결한 강제 경매, 그리고 소송을 생략하고 담보권 증명 서류만으로 즉각 실행되는 임의 경매. 확실한 대비죠. 하지만 본 게임인 매각과 배당 절차는 동일한 민사집행법 트랙 위에서 굴러간다는 사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지식이 단순한 법률 상식을 넘어서 여러분의 현실 경제 생활에 어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고 불려가는 과정에서 이 지식은 실로 막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훗날 누군가에게 큰 목돈을 빌려주거나 전세금이라는 전 재산이 걸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죠. 계의 문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상대방의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담보권을 확실하게 설정해두는 행위는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에게 임의경매라는 패스트트랙 티켓을 쥐어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아주 든든한 보험이네요. 반면에 아무런 물권적 안전장치 없이 설마 돈을 안 갚겠어 하는 안일한 믿음만으로 돈을 건넸다가는 훗날 문제가 터졌을 때 강제경매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피말리는 소송의 고난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계약 초기의 치밀한 세팅 하나가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자산의 생환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이 자료는 법적인 논리로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
담보권이라는 안전핀을 꽂아두느냐 마느냐가 훗날 내 소중한 자산을 회수하는 과정의 난이도를 하이패스와 가시밭길로 갈라놓는다는 사실. 오늘 탐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이라면 이 깊은 통찰을 이미 자산관리의 원칙으로 흡수하셨을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러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근거와 절차라는 자칫 건조해 보일 수 있는 문건을 그 기저에 깔린 원리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논리를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경매 채권자가 서로 다른 문을 통해 들어와서 결국 배당이라는 똑같은 마지막 절차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티의 마지막 단계죠.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의 똑같은 부동산에 이 두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를 밀어붙인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아, 한 집에 동시에요? 네, 한 명은 3년 동안 피말리는 법정 공부한 끝에 기어코 판결문을 받아들고 1번 문으로 들어온 강제경매 채권자입니다. 눈물겨운 승리자네요. 다른 한 명은 그 집을 담보로 잡을 때부터 등기부등본에 떡하니 근저당권을 박아두고 2번 문으로 느긋하게 들어온 임의경매 채권자입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동일한 매각 절차를 거쳐서 드디어 이 집이 현금화되었고 법원 테이블 위에 수억 원의 배당금이 놓여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먼저 들어주고 이 유한한 현금을 누구의 주머니에 먼저 채워줄까요? 와, 1번 문으로 들어온 사람과 2번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배당이라는 파티의 클라이막스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이군요. 그 길고 험난한 소송을 이겨낸 사람의 노력을 법원이 인간적으로 인정해 줄지 아니면 애초에 등기부에 도장을 찍어둔 담보권자의 기득권을 우선시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저도 이 부분이 법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완벽하게 이해하신 두 경매 제도의 시작점의 차이가 과연 최종 목적지인 배당금을 챙겨가는 권리의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도발적이고도 현실적인 질문은 여러분이 부동산 권리 분석이라는 더 깊고 매력적인 지식의 세계로 나아가는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상상해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혼자 생각해 보시거나 담보물권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더 탐구해 보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높고 단단해 보였던 경매라는 제도의 두 가지 얼굴. 이제는 그 명확한 차이와 본질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드리기 위해 다음번에도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력 있는 자료를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